오늘은 인디아의 18번째 생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행복하게 웃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리처드가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리처드는 인디아의 생일에 항상 그녀를 위한 선물로 새로운 신발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죠. 대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열쇠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디아의 앞에 여지껏 전혀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그녀의 삼촌 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 한동안 집에 머물게 됐다는 찰리의 존재가 인디아에겐 그닥 달갑지 않은 듯하네요. 다만 인디아의 집 안에서 오랫동안 집안일을 돌봤던 맥게릭 부인만은 왠지 찰리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평생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았다는 찰리. 젊고 잘생기고 요리도 잘하며 인텔리한 그에게 인디아의 엄마 이블린은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행동할수록 인디아는 더더욱 거리를 둘 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인디아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의 실종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의 헐리우드 진출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그것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영화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영화들 못지않게 정말 재미있고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도 특유의 미장센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점프컷으로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장면을 마치 바느질처럼 엮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연출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화는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플롯이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여기에 박찬욱 감독 특유의 캐릭터 배치와 대사, 장면에 숨어있는 은유적인 상징들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크게 복잡한 편은 아니에요. 주인공 인디아가 18살이 되었고 찰리가 집에 찾아옵니다. 그는 인디아와 똑같은 본능 혹은 비밀을 갖고 있으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디아가 혼자 일어서게 되는 일종의 성장 영화일 뿐이에요. 하지만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와 비슷하면서 정말 다른 영화로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의 로우를 꼽는 편이에요. 둘 다 여성 캐릭터의 성장 영화이긴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로우의 쥐스케는 수동적이라면 인디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능동적이라는 것 정도네요. 아무튼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첫 시작부터 인디아는 18살 생일을 맞이합니다. 서양에서의 18살은 성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학교로 등교하는 미국 고등학생의 모습은 아마 많은 영화에서 어렵지 않게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 인디아는 영화 진행 내내 성숙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인,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와도 소통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세상에 갇힌 아웃사이더 느낌이 강하죠. 영화 초반 인디아는 어린아이 조각상 앞에서 자신의 발에 난 물집을 터뜨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녀의 성장통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그녀가 여지껏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정확히는 자신의 발보다 작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것. 후자의 경우는 맥기릭 부인의 대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굳이 작은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행동에 대한 동기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 리처드와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듯하네요. 그는 인디아의 아버지이면서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숨겨진 본성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아 또한 누구보다 그를 의지했고 리처드는 그녀의 자유의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신발을 선물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인디아가 자신의 침대 위에 선물 받은 신발을 쭉 늘어뜨려 놓고 그 가운데에 누워있는 것은 몸은 완전히 자랐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를 완벽한 성인으로 만들어줄 18번째 생일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디아는 아주 고집스럽게 자신의 발보다 작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녀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인, 정확히는 포식자로서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리처드는 자신의 딸 인디아를 데리고 사냥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사냥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남성성을 은유하는 행위예요. 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다른 생명을 해치우고 그것을 박제로 만들어 집에 가지고 오는 건 일종의 전리품을 취득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입니다. 즉 스토커 가문에는 대대로 이런 포식자로서의 본능이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냥을 통해 인디아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적인 본능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이를 암시하는 또 다른 장면은 인디아의 다리에 붙어있던 거미가 치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거미는 포식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동물입니다. 줄을 치고 먹이가 걸리길 인내심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습성은 마치 수풀에 몸을 숨기고 새가 날아오르길 기다리는 인디아의 사냥 방식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아는 자신의 친엄마 이블린과의 소통을 거부합니다. 인디아에게 엄마는 자신이 여태껏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전혀 배울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인디아는 더더욱 찰리에게 이끌립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그에게 거부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과 동료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본능적 끌림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죠. 그녀가 자신의 본능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는 식당에서 찰리가 이블린과 키스하는 걸 목격한 이후입니다. 그녀는 이후 집 밖으로 뛰쳐나가 같은 학교의 남학생 윕을 만나고 충동적으로 서로 키스를 하게 되지만 곧바로 그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태껏 여성의 육체를 지녔지만 남성성을 학습해온 그녀가 갑작스럽게 여성적인 역할을 맡는 건 상당히 무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포식자로서의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후 자위 행위를 하면서 자기 내면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사준 잠옷을 입고 어머니의 머리를 빗어주면서 그렇게 소녀였던 인디아는 숙녀가 될 준비를 끝마칩니다. 찰리는 자신이 숨겨온 진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녀의 18번째 생일 선물을 건네줍니다. 뱀 가죽으로 만들어진 하이힐이죠. 여태껏 선물 받은 동일한 디자인의 단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인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붉은색의 뱀 가죽 하이힐을 신게 됩니다. 영화의 맨 첫 시작에서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엄마의 블라우스와 아빠의 벨트, 삼촌이 사준 구두를 신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치마가 바람에 흔들리듯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여태껏 자신을 키워준 어른들의 유산을 물려받고 자신을 가로막는 존재를 무너뜨리며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박찬욱 감독식 성장극이 아닐까 싶어요. 인디아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으니 이번엔 그녀의 엄마인 이블린의 이야기를 볼 차례네요. 사실 이블린은 인디아와 찰리에 비해서 영화의 메인 스토리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젊은 찰리에게 이끌립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 속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블린은 영화의 후반부 전까지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인물이에요. 그녀는 자신에게 쌀쌀 맞은 인디아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찰리마저 그녀에게 빼앗깁니다. 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떠올리게도 만들어요. 하지만 영화에선 이걸 한번 뒤집어 버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인디아가 이블린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지만 성장하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탈피하고 한 명의 동등한 여성으로서 대립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찰리의 손에서 이블린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라 한 명의 어엿한 성인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찰리의 경우 부정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입니다. 혹은 스토커 가문에 내려오는 포식자의 본능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물려받은 기질이 잠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는 이 영화에서 리처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남성성의 공백을 채우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찰리는 계속 리처드의 벨트를 언급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형인 리처드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걸 계속 인디아에게 어필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 벨트는 계속 중요한 아이템으로 등장합니다. 찰리의 살인 도구로서 계속 활용되는데 그가 벨트를 푸는 모습은 흡사 성관계를 갖기 전 바지를 벗기 위해 행하는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찰리에게 살인이라는 행위는 곧 정신적, 육체적 쾌락과도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찰리가 인디아에게 집착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녀가 자신과 동료의 인간이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서 개연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나 중요한 건 찰리가 그녀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피아노 장면의 경우 두 사람이 교류를 함과 동시에 정신적 오르가즘을 느끼는 듯한 묘한 에로티시즘을 연출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찰리에 의해서 인디아가 포식자로서의 본능을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느꼈어요. 영화에서 찰리는 일부러 인디아가 지하실에 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자신이 살해한 사람의 시신을 은닉한 장소예요. 재미있는 건 영화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인물은 오로지 인디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영화에서 지하실이라는 공간은 인디아의 내면에서도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무의식을 의미합니다. 찰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숨긴 시신을 인디아가 발견하고 그녀가 본능을 깨닫기를 기대한 것 같아요. 자신과 동료의 인간을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가족이라는 형태를 완성하려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살인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듯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공통점으로 보여지는 건 바로 인간과 금기라는 요소예요. 정확히는 박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저질러서 안 되는 금기를 던져놓고 그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혹은 그 선을 넘어서버리는 인간 군상의 모습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박쥐에서는 그것이 불륜과 살인으로, 아가씨에서는 신분을 뛰어넘은 동성애로, 헤어질 결심에서는 형사와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그리고 그 위태롭게 흔들리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특유의 미장센과 대사로 연출하는 것이야말로 박찬욱 감독 영화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이지만 국내에선 박찬욱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유독 언급이 적어 아쉬움에 다루게 됐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